여기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이 양반이 조국이 내가 왜 조국을 사람들은 다 조국을 칭찬하는데 왜 당신만 네가 뭔데 조국을 그렇게 까냐 이러는데 내가 깔만 하니까 까는 거예요. 내가 다 봅시다.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거 말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 제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면접을 제가 했거든요. 와. 일종의 안가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검증 라인이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보고 배석자 없이 이제 문답을 하게 됩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자 3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수처 설치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네. 이 3명의 검사는 최고의 엘리트 검사입니다. 네. 아주 실력에 있어서나 인정도 받는 검사는 다 뭐라고 그랬나 하면 저한테 수석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는데 저는 평생 검사로 살았고 그 의견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회가 그걸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게 국민의 뜻이므로 그에 따라서 맞춰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공개적으로 검사장으로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저하고 생각은 달랐지만 솔직한 얘기였어요. 네네. 근데 윤석열 당시 검사장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와,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설치 등등에 대해서 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이것이고 앞으로 이걸 추구할 것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와. 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사후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는 게 다 확인됐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라면 네. 다 네, 확인된 겁니다. 그거는 확인이 다 알고 완벽히 있는 됐으니까요. 거고. 네. 그 시점에 이건 제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저를 허위 사실로 네, 그렇겠죠. 고소를 하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기 테마파크 명륜 진사갈비의 신메뉴 소개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또 오늘 다른 얘기까지 겹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등신 같은 얘기인지, 조국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윤석열은 속였고 나는 속았다.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윤석열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매불쇼에 나온 거 그거를 쭉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난 요것만 이제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이 들려드렸는데 쭉 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에게 속은 사람은 칠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후보와 전혀 다른 말을 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칠푼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상한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것이 위로 위로 상식을 초월한 것인지 아래로 몰상식하게 떨어진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 60이 됐는데도 그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치명적이죠. 우리나라 법대 교수들이 얼마나 무능한 인간들이 있는지 형법의 최고의 그 피인용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러니 내가 참 예배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 관리를 해야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 책임이 뭐라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윤석열은 이전 조금만 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그 직무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팅창에 아까 나는 뭐 변명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얘기를 하자면 조국이 정치하라고 말한 것은 정치하라는 얘기지 정당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때 당시는 이제 말을 잘못한 거죠. 정당을 만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다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 정치하고 싶어서 끼룩거리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고 정치해라. 그래서 지역구 하나 잡아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하면 자기가 정치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전제 조건은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거를 썸네일만 보고 정치해라 그러니까 정치해라 놓고 왜 이제 까냐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한 이야기들을 쫙 이 시리즈로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은 조국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미 정치하기 전에 이 책을 보고 조국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은 내가 진작에 본 책이잖아. 바로 이 책. 이 책은 내가 봤기 때문에 조국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조적조. 조국이 적은 조국이라는 거예요. 120 몇 페이지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아파서 타이핑을 잘 계속 칠래니까 이상해서 127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 야당의 총 공세가 예상되었지만 문재인은 특유의 고집으로 인사를 밀어붙였다. 후폭풍은 컸다. 조국 일가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 대부분이 조국의 과거 어록과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컸다. 조국이 평생 쌓아온 양심적 지식인의 이미지는 간대없고 대신 내로남불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그에게 호의적이던 여론이 마침내 돌아서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조국 일가의 삶이 적폐청산의 대상인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대표적인 게 자녀 교육 문제다. 조국의 딸은 외고 논문 저자 등재,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금수저 코스를 밟았다. 부모 찬스를 최대한 활용해 이루어낸 진학이었다. 그의 딸이 대입을 위해 스펙을 쌓는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 내가 2009년에 한양대학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 한양대학 들어온 애들 전부 다 이런 과정을 다 밟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나는 그때 우리 때는 한양대학이 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한양대학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한양대학 가서 알았어, 내가. 지방대학에 안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지방에는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오려고. 그중에서 한양대학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라는 것을 한양대학에 가서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한양대학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코스를 다 밟아야 되는 거야. 가서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가서 논문도 뭐 교수님하고 써서 논문도 발표하고 뭐 그래야 대학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거지. 그의 딸이 대입을 위해 스펙을 쌓는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이었는데 외고 의대 진학 과정의 논란이 정점이었다. 외국어 집중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는 외고에서 의대 합격생이 대거 배출되는 게 과연 특목고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외고 설립 취지에 맞는 어문 계열 진학자는 전체 20% 수준에 그쳤고 의대와 법대, 상경대 등 비어문 계열 진학자는 70%를 윗돌았다. 조국은 2007년 4월 한겨레 칼럼에서 외고 열풍 현상을 비판했다. 뭐라고 했냐면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 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 학원이 성황이다. 이런 사교육의 특혜는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 그는 2014년 출간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도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성적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다. 현재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에 다니는 성적 우수 학생들이라면 이 점을 유념하면서 생활하고 공부해야 사고의 폭과 깊이가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다. 누구보다 자신의 부인과 딸에게 해줄 말이었다.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은 아내가 주로 챙겼다고 발뺌했지만
이후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와 전혀 달랐다. 그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일 뿐더러 이를 위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스스럼 없이 동원하는 등 누구보다 세속적인 가장이었다. 추상 같은 말로 가득한 그의 어록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언론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고 시중에는 조족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비아냥이 등장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이 없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학자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아는 한 독일 대학 교수들은 학자로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살아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게 없어요. 그게 문제죠.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 예우로 받은 1년에 41억 원의 수입은 조국이 뭐라 그래요? 느닷없이 괜찮다고 그러잖아. 그 카바치는 거야 지금. 그런데 10년 전에 안대희가 국무총리 후보로 나왔을 때 6개월인가 5개월에 15억을 벌은 거야. 15억을. 그래가지고 십자포화를 맞았거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사퇴했어요. 깔끔한 사퇴였다. 그런데 안대희를 추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인가? 김기춘도 물러나야 한다고 썼어요. 조국은 이렇게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행동, 의사결정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야? 일관성 이론에 따라서 조국은 진리의 길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일관성이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학문적 소양을 쌓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고하고 그 사고한 대로 자신의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조국은 목전의 이익 앞에 자신이 이전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번번이 그런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이 책을 본 지가